활기찬 인트로 음악.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와 집사님들을 위한 채널 양신양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 집 뚱냥이가 갑자기 사료를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구오구, 우리 애기 입맛이 도는구나. 좋은 신호야 하면서 흐뭇하게 지켜봤는데, 어라? 이상하다. 그렇게 먹는데 살이 쪽쪽 빠지고 오히려 뼈가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랄까요? 혹시 우리 냥이가 몰래 헬스라도 끄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혹시 위험한 신호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잘 먹는데 살 빠지는 미스터리한 현상 뒤에 숨겨진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놓치는 무서운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안녕하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먹개비 고양이 이름을 알려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고양이들의 종특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양이는요, 정말이지 아픔 숨기기의 대가입니다. 거의 첩보 요원 수준이에요. 야생에서 고양이는 포식자이자 동시에 다른 더 큰 동물의 먹잇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픈 티를 내는 건 나 약해요, 잡아먹어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생존 본능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작은 맹수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아요. 밥도 잘 먹고 잘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들이 고양이 탐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의 촉을 세워야만 우리 냥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가장 오해하기 쉬운 증상. 식욕 폭발과 체중 감소의 아이러니. 보통 고양이가 밥을 안 먹으면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입니다. 평소보다 밥을 2배, 3배는 더 먹는 것 같아요. 사료 그릇을 비우자마자 또 달라고 애엉거리고, 심지어 식탐 없던 애가 사람 음식까지 탐내기 시작합니다. 집사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회춘했나 싶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중계를 재보면 몸무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등뼈가 만져지고 옆구리가 홀쭉해지죠. 이 기이한 조합, 식욕 증가와 체중 감소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교활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절대 많이 먹으니 건강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집사들의 흔한 착각. 우리 고양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나 봐요. 많은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과체중이던 고양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요즘 활동량이 늘어서 그런가? 사료를 바꿨더니 효과가 좋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는 절대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식사량을 늘리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체중 감소는 점진적이어야 하며 보통 식단 조절과 운동량 증가가 동반될 때 나타나죠. 아무런 노력 없이 오히려 더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진다면 그건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태워버리는 적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냥이는 지금 스스로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세 번째, 가장 유력한 용의자, 바로 당뇨병. 많은 집사님들이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소변 많이 보고 살 빠지는 증상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실제로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고양이 당뇨병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심각한 질병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이면 당연히 당뇨를 의심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고양이가 8살 이상의 노령묘라면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용의자를 반드시 함께 수사선상에 올려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고양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네 번째, 진짜 범인의 등장. 고양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갑상선이라는 기관이 너무 하이해져서 기능이 항진, 즉 폭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인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엑셀레이터가 고장나서 계속 최대로 밟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몸의 모든 시스템이 과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연료 음식을 많이 넣어도 에너지가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차체 몸놀자는 점점 마모되는 거죠. 노령묘에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내분비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폭주하는 작은 엔진. 갑상선에 대하여 우리 고양이 목을 부드럽게 만져보면 기관 양쪽에 아주 작은 조직이 만져질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갑상선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 작은 기관이 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이 호르몬이 온몸의 세포에 일어나, 더 빨리 움직여, 에너지를 태워 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부분 갑상선에 양성 종양이 생겨서 발생하는데 이 종양이 멋대로 호르몬을 과다하게 뿜어내는 거예요. 중앙통제실의 명령 없이 현장 작업반장, 종양이 직원들, 세포를 마구잡이로 굴리는 상황인 거죠. 결국 몸 전체가 원치 않는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심층 분석 1. 끝없는 식탐, 다식증. 왜 그렇게 배고파할까요? 몸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태우고 있으니 뇌는 끊임없이 연료 부족 신호를 보냅니다. 집사야, 큰일 났다. 에너지가 바닥이야. 빨리 사료를 더 내놓아라. 하고 소리치는 거죠. 고양이 입장에서는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먹어도 밑 빠진 독처럼 에너지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얌전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밥을 찾거나 집사의 식사를 훔쳐먹거나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상 행동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식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일곱 번째, 심층 분석 2. 미스터리한 체중 감소. 그럼 그 많던 사료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폭주하는 신진대사가 다 태워버린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상상해보세요. 기초대사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근육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안았을 때 예전과 달리 근육이 물렁해지고 등뼈나 골반뼈가 도드라지게 만져지는 겁니다. 잘 먹는데 앙상하게 말라가는 슬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여덟 번째, 심층 분석 3. 물 마시는 하마와 화장실 테러, 다음 다뇨. 이 증상은 당뇨병과 정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진대사가 빨라지면 몸에서 더 많은 열이 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신장이 과로하게 되어 소변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들게 돼요.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 당연히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던 고양이가 갑자기 물그릇에 붙어 살거나 심지어 싱크대나 화장실 물을 핥는다면, 그리고 감자가 아닌 거대한 고구마를 생산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건 역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심층 분석 4. 한밤중에 우다다, 활동 과잉. 우리 냥이가 나이 들더니 갑자기 에너자이저가 됐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갑상선 호르몬은 몸뿐만 아니라 신경계도 흥분시킵니다. 마치 항상 카페인을 과다 복용한 상태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울거나 평소보다 더 격하게 우다다를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노령묘가 갑자기 새끼 고양이처럼 활발해졌다면 그건 건강의 신호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강제로 활발해진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야 합니다. 녀석은 지금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10번째, 심층 분석 5. 구토와 설사. 소화 시스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음식이 위장을 너무 빨리 통과해버려서 제대로 소화, 흡수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 때문에 만성적인 구토나 설사를 겪을 수 있어요.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으로 인해 기름진 변을 보기도 합니다. 집사님들은 사료가 안 맞나 하고 사료를 바꿔보지만 문제는 사료가 아니라 고양이의 몸속에 있는 거죠. 잘 먹는데 구토나 설사를 자주 한다면 단순히 장이 예민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소화기관까지 채찍질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11번째, 심층 분석 6. 푸석푸석한 털 상태.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털, 즉 묘생의 광택이죠. 그런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털이 푸석푸석해지고 윤기를 잃으며 뭉치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째,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다 타버려서 털까지 갈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둘째, 고양이가 불안하고 예민해져서 그루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반대로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핥아서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져서 털갈이 주기가 엉망이 되기도 하죠. 매일 빗질해주던 우리 냥이의 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12번째, 심층 분석 7. 까칠해진 성격. 우리 순둥이가 갑자기 하악질 대마왕이 됐어요.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행동 변화 신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기던 아이가 만지는 걸 싫어하고 다른 고양이나 가족에게 하악질을 하거나 이유 없이 울부짖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건 고양이의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집사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번째, 심층 분석 8. 빠르게 뛰는 심장, 빈맥. 이건 집사님이 직접 확인해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 박동수도 빠르게 만듭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게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가슴에 손을 가만히 대보세요. 정상적인 고양이의 심박수는 분당 120회에서 160회 정도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 고양이는 200회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계속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건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주며 방치할 경우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면 수의사 선생님이 청진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4번째, 누가 위험할까? 바로 우리 집 어르신.
고양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주로 8살 이상의 노령묘에게서 발생합니다. 평균 발병 연령은 13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집 고양이가 8살을 넘었다면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노령묘가 갑자기 과도하게 활발해지고 식탐이 늘었다면 이건 회춘이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15번째, 진단은 어떻게? 병원에서는 우선 고양이의 목을 만져보며 갑상선이 커져 있는지 확인하는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액 검사예요. 혈액 속의 갑상선 호르몬, 특히 T4라는 호르몬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높게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질병이 동반되어 수치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앞서 말한 증상 중 2-3가지 이상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6번째, 방치하면 생기는 끔찍한 일들. 좀 마르고 예민해진 것뿐인데 괜찮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방치하면 전신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이 계속 무리하게 뛰다 보니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비대성 심근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전신의 혈압이 높아지는 전신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실명이나 뇌혈관 문제, 신장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치료 가능한 병을 방치해서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17번째, 치료 방법 1. 약물 치료.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항갑상선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약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하루에 1-2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여야 합니다. 약물 치료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부 고양이에게서 구토나 피부병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호르몬 수치를 모니터링하며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8번째, 치료 방법 2.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이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주사하면 이 요오드가 갑상선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되어 과기능하는 비정상 세포들만 파괴합니다. 정상 세포는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요. 한 번의 치료로 95% 이상 완치가 가능해서 더 이상 약을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치료 비용이 비싸고 방사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수의 지정된 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료 후 일정 기간 격리 입원이 필요합니다. 19번째, 치료 방법 3. 처방식 사료. 또 다른 관리 방법으로는 요오드 함량을 극도로 제한한 처방식 사료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요오드 공급을 차단해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죠. 이 방법의 장점은 약을 먹이거나 수술을 할 필요 없이 식단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처방식 사료 외에는 물을 포함한 그 어떤 간식이나 음식도 절대 먹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없어져요.
다묘 가정이거나 외출 고양이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번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 고양이와 함께 살기. 이 병은 진단만 빨리 내리면 충분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까칠하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다시 평온하고 느긋한 우리 집 고양이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매일 약을 챙겨 먹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냥이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집사의 행복한 책임 아닐까요?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병을 이겨내고 행복한 묘생을 보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자, 오늘 이렇게 잘 먹는데 살 빠지는 고양이 뒤에 숨겨진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냥이의 식욕 폭발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행동 변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특히 노령묘라면 망설이지 말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집사의 빠른 눈치가 우리 냥이의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녀석들이 가끔 집사의 지갑을 통장으로 만들고 새벽에 우다다로 깨우고 비싼 스크래처 대신 택배 박스를 사랑하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작은 몸으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그러니 우리 냥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멋진 집사가 되자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집사님들에게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떤 이상 행동으로 집사님의 마음을 철렁하게 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